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저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거죠. 전세 종말 시대군요. 예, 그러니까 전세 멸종법이다라고 봅니다. 선의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주거 비용을 급격히 올리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께 여쭙기는 조금 좀 그런 질문인데요. 전세 시장 관련한 뉴스니까요. 네네.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전세 시장이 난립니다. 뭐 번호표를 뽑고 이제 집을 전세를 가기 위해서요. 전세 세입자 예비 세입자들이 이제 번호표 뽑고 은행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 위해서 집 비워달라고 하니까 막 이 사진을 봤는데 막 식칼을 놓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금 계속 오르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비슷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세입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전세라는 주거 그 형태가 매력이 되게 높아졌어요. 높죠. 예, 왜냐하면 5%만 인상할 수 있고 네. 또 청구권에 따라 4년을 살 수 있고 네. 또 심지어는 6년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건 희소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이 많이 그렇죠. 생기니까. 예.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당연하다.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급자 입장에서 그동안 전세를 줬던 이유는 끼고 매매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장점에다가 두 번째는 처분하거나 뭐 또 자기가 들어가거나 하는 그 유연성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 면도 있었는데 둘 다가 지금 일단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릴 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라면 돈이 묶이게 되고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저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 있는 거죠. 전세 그러니까, 종말 시대군요. 예, 그러니까 전세 멸종법이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2000년 통계를 보면 네. 점유율, 그 주거 형태별 점유율을 보면 전세가 3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 중에 한 60%가 자가 거주를 하고 네. 나머지 한 40%대가 전세, 월세 그리고 기타로 살게 되는데 그때는 20년 전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세가 압도적이었는데 3년 전 이제 그 정부가 했던 인구 센서스 통계를 보면 점유율 통계를 보면은 월세가 훨씬 더 커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거 형태로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가게 되는데 월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세의 주거 비용이 전세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통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서울이 5%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예금금리가 0.5%인데 월세율이 5%가 조금 안 되나 그렇거든요. 이거는 뭔 말을 뜻하냐면 전세 살다가 월세로 가게 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주거 비용을 급격히 올리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급등하니까 전세 자체가 굉장히 이제 희소해지면서 전체 시장에서 전세가 점유율이 이제 10% 미만으로 이제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주거 형태로 가게 되고 월세로 대부분의 주거가 바뀌는데 그 월세는 비용이 비싸지는 신축 입주 물량은 거의 10,000호 밑으로 가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에 관련된 매력을 전세 주거의 매력을 굉장히 높여버리니까 병목 현상이 지금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좀 심화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튼 2007년에도 그 집값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서브프라임에다가 또 그때 2기 신도시 공급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만약에 이 주택 구입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라면 2023년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는 고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던 변수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거기에 공급까지 3기 신도시가 여튼 조금 영향을 미치면은 그 이후에는 이 가격이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것처럼 좀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인 거죠.
일단 전세값이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이게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오거든요. 이렇게 투자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뭐 이제 우리 서울 집값이 9억인데 전세가 5억이다. 이러면 4억의 갭이 필요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이 전세 가격 상승률이 훨씬 가파르게 될 것 같죠. 네. 예를 들어 서울 집값 9억으로 정부가 막는데 성공하더라도 이 전세가 전세가 6억, 예. 뭐 6억 5천, 7억 되면 이러면 집 산다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첫 번째 걱정거리고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SOC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네. 좀 멀리 사는 사람 또 뭐 예를 들어 고양시에 좀 전세 살면서 거기서 청약을 노리는 분 네. 또는 저 남양주에 전세 살면서 청약을 노리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을 좀 분산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인데 네. 이 참다 나 못하겠다라는 분이 나올 수도 음. 뭐 기약이 없으니까 네.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론적으로는 2023년 전후에는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 그건 이제 모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이 변수가 달라지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두 가지 변수인 거죠.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에 이제 뭐 4법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법이 판을 제가 봐서는 좀 많이 흐트러뜨렸고요. 네. 여기에 얼마 전 국감에서 나왔지만 GTX A 라인 공정률 4%라는 걸 보면서 2030년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부각되면 10년 뒤에 그거 타고 내가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 되게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50 넘어 은퇴 회사에서 그만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국 20년 맥스 30년인데 네. 지금에서 10년을 더 기다려도 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면 기운이 나겠어요? 그럼요. 또 그걸 믿고 전세로 내 그래도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올래라는 신도시 투자 전략이 성립하겠어요? 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건축을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네. 목표인 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부 체납도 많고 해서 분명 추진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을 좀 안 갖게 된 이유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 당사자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서 또 동별로 비율들을 네, 아시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요인들도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허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알아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 민간이 알아서 되기보단 결국 저는 정부가 공적 자금 또는 부채 또는 재정 이런 걸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신호가 확연해져야 시장이 반응하지 않겠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내놓긴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님 모시고 우리 자본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을 해서 2,400 정도 코스피 가 있죠. 뭐 코스닥도 뭐 많이 올라있고 800, 90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요. 앞으로 뭐 사실 가장 기자들의 의미 없는 질문이 지수 관련 전망인데요. 뭐 할 수 있으면 조금 그냥 전 낙관론자입니다. 네. 일단 뭐 낙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재미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과거 데이터 조사해 보시면요, 미국 대선 전에 좋은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선거 전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끝난 다음에 근데 누가 이기든 경기 부양 정책은 할 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뭐 합의는 거의 이루어졌는데 네. 선거 중이라 도저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경기 부양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뭐 재개편 논란 가면 뒤에 해소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 뭐 11월 한 달 내내 막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막 그런 사태 2000년 고어 때처럼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도 근데 돌이켜 보시면요 선거 중에는 빠졌어요. 근데 그 조지 W 부시로 결정된 다음에는 단기 반등이지만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의 참가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할 뿐 대통령 선거 그 자체는 그렇게 저는 중립이라고 보고 대선 선거 이후에는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 결국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뭐 가시화돼 있다라면 그건 뭐 문제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시장의 회복의 본격 상승의 시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적어도 내년 초 정도까지 저는 연초 랠리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기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 이후로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이 돈을 쏟아붓는 거를 변론을 하고요. 또 기업 실적 거기 이제 주가가 기업 실적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또 그만큼 회복이 되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양극화인 것 같아요. 양극화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여전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다 회복되는 거는 어려워 보여요. 네. 일단 어려워 보이는 산업이 저금리가 장기화된다고 저는 아까 봤으니까 예. 특히 경제 내 유휴 설비, 그 남아도는 설비 때문에 가격 인상이나 임금 인상이 되게 어려운 산업이 많이 보이는데 네. 항공, 그죠? 우리 오프의 리테일 몰들 되게 재고도 많고 네. 공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우리가 걱정되는 게 여행, 여기에 저기 또 그 레저부터 시작해서 영화관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은행도 저금리 보험은행도 또 어려움을 좀 겪는 업종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랄까 이번에 충격을 좀 받아서 회복은 되겠지만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보이는 주요 업종만 지금 금방 보더라도 한 5개 업종 정도는 회복은 되나 탄력이 느리거나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이고, 이제 반대편을 보면 정보통신 업종은 좋아 보이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이런 쪽에 내년 정부 정책들 특히 그 그린 뉴딜 이런 예.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석유 가격이 뭐 바닥을 치고 이제 회복된다 그러니까 조금 그쪽도 여기다 요새 물류 좋으니까 해운 쪽도 네. 좋아 보이고,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 언택트 쪽은 뭐 게임이라든가 쪽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대략 경제 여건을 놓고 보면 반반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회복은 된다. 그리고 좋은 쪽은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건 뭐 이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섹터별 희비는 좀 엇갈려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전 좋았던 2018년 뭐 실적 대비 회복은 더디겠죠. 좀 이렇게 앞으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쪽 섹터에 집중 투자해라 뭐 이런 저는 조언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죠 지금. 네. 시장에서 PR이라든가 PBR이 아주 싸게 거래되는 네. 기업들을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올해는 너무너무 힘든 해였고 역사상 최악의 가치주 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년은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해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에서 좀 돌아서, 그러니까 더디지만 회복이 네, 이루어진다면 그 가치주 중에서 정말 좀 우량한 회사들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치주 쪽에서도 턴어라운드의 기대들은 좀 있어 보인다 싶어서 이쪽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을 놓고 보면 한 번 정도는 이쪽도 부각될 여지는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은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바이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인터넷 같은 언택트의 2차 전지, 뭐 이제 전기차 관련 예. 이런 쪽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 네. 그 기대 수익은 이제 올해를 생각하면 안 되는 해. 그게 내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주식 시장이 조금 그래도 고루 움직이는 예. 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좋게 보는.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그 외에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요 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요.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기회는 또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제 주변에 이번 부동산 랠리를 놓치신 분들이 속이 참 많이 탑니다. 네. 또 나름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한 분들이 예. 오히려 더 못한 경우들도 종종 제 주위에도 됐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완벽을 기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되게 사이클이 격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굉장히 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와요 찬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조바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조급하게 뛰어들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신 분이 계산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지만 예. 영끌해서 네. 막 뛰어들기에는 정말 좋았던 시기는 이제 다 놓쳤다. 좀 네. 뭐랄까요, 이 정상이 있다면 한 7분 능선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능선이 격렬하게 정상을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
고원이 될지는 네. 우리가 모르죠. 고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머리가 뜨거워지는 시기는 좀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올해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네. 11월 초에 돈의 역사 2가 음, 그 이번에 출간이 베스트셀러 두 번째 작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리즈 책의 저자가 네,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돈의 역사가 예정일이 11월 한 4일이나 3일 정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오늘 좀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